오늘 선생님께서는 가치 기반 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서울의대 김윤입니다. 먼저 좋은 발표 기회를 주신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과 보건의료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치 기반 의료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가치란 무엇인가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얼마나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헬스 아웃컴을 분자로 놓고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모에 놓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효율성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의 건강 결과를 희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경제학에서의 효율성과 다릅니다. 두 번째로 건강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의학에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건강 수준의 향상이 아니라 환자들이 중요시하는 건강 수준의 향상.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경험이나 환자들이 보고하는 건강 수준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에서 의사가 생각하기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는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분모에 해당하는 비용은 우리가 병원에 한번 입원해서 치료받았을 때 입원 진료비 같은 것이 아니라 전체 진료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에서의 거시적인 진료비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치의 개념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틀을 보시면 왼쪽에는 의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빌딩 블록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수준의 향상인데요. 그 아래 가로친 걸 보시면 평균적인 건강 수준과 함께 형평성을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건강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 수준의 사회 경제적인 계층 간 격차가 얼마가 되느냐, 얼마나 작으냐도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성이라고 번역하는 responsiveness인데요. 이것은 환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해 주느냐, 환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재정적인 보호. 네 번째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느냐 하는 네 가지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생시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사는 국가입니다.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2019년 성적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가 1970년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서 2배가량 빠른 속도로 건강 수준, 기대 수명이 늘어온 곳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 수명과 함께 그 중요한 건강 지표로 측정되고 있는 것이 주관적 건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좋냐 나쁘냐를 기준으로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아주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OECD 평균이 68%가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34%의 국민만이 건강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문화적인 차이냐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응답의 결과를 각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미국에 대비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훨씬 더 불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불건강하다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불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결과는 돌봄 공백과 같이 우리의 전체 의료 시스템에서 상당 부분 비어있는 부분, 만성질환 관리처럼 1차 의료 질이 좋지 않아서 잘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부분, 교육 수준이 낮아서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거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의료 전체 시스템에서의 불평등과 시스템의 어떤 공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건강 수준의 평균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목표지만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4년 대비 2017년까지 소득 하위 20%와 소득 상위 20% 간의 기대 수명의 격차를 보시면 6.24세에서 6.48세로 오히려 그 격차가 넓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수준은 좋아졌는데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의료 이외에도 생활 수준이나 환경,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전체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거냐면, 주로 의료 서비스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표들이 입원 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비, 치료 가능 사망률, 중증도 보정 재입원비 같은 지표들을 씁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역별로 우리나라를 한 55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중진료권별로 사망비가 높은 지역, 낮은 지역 간의 격차가 얼마가 되느냐를 B로 나타낸 값이 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 간의 격차가 1.9배였는데 2015년에는 2.1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의한 건강 수준의 격차는 보시는 것처럼 별 변화가 없거나 사망비 같은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넓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왕규창 회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의료가 선진국이다, 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OECD 통계에 보면은 예를 들면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높고, 뇌졸중 사망률은 낮고, 정신질환의 초과 사망률은 높고, 자궁경부암의 생존율은 높고, 식도암 높고, 검진율 높고, 이렇게 영역별에 따라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를 할 때 암 환자의 생존율이나 장기 이식 같은 어떤 첨단 의료 시술이 성공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 정신질환 같은 대표적인 영역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높다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기대 수명이 긴 걸 가지고 이제 흔히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대 수명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피 가능한 사망, 우리가 그러니까 공중보건학적인 중재를 통해서 또는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사망을 많이 줄여야, 그게 적어야 기대 수명이 높고 의료 전체 시스템이, 보건의료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OECD와 우리나라의 전체 예방 가능한 사망률과 치료 가능한 사망률, 그러니까 요거는
암 검진을 하거나 보건 사업을 하거나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은 치료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전체 사망의 크기도 역시 예방 부분이 높고, 그다음에 줄어든 크기도 공중보건학적인 중재의 부분이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긴 것은 의료의 수준이 높기도 하지만 전체 공중보건 시스템의 개선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장성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보장률이 낮은 나라고, 그것 때문에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가구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런 배경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보장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목표 보장률 70%에 아마 현재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낼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효율성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효율성 얘기를 하다 보면 건강보험 수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수가 얘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OECD 국가들을 1인당 GDP 국민소득과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적인 가격으로 비교를 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나라의 소득 수준과 수가의 수준은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 평균은 미국의 수가를 100으로 했을 때 OECD 평균 수가는 72%, 우리나라는 48%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데요. 이걸 이제 구매력 지수로 OECD 평균 대비로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의 수가는 77%쯤 되는데요. 전체 의료 서비스의 이용량은 114%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106%로 소득 수준 대비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더 많은 의료비를 쓰는 나라가 이제 되었습니다. 돌봄의 문제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데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대판 고려장, 돌봄 독박, 강병 살인 이런 국가의 돌봄 실패를 상징하는 사회적 현상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돌봄에 돈을 적게 써서 그러냐? 그냥 GDP 대비 노인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만 따지면 OECD가 1.7%를 쓰고 있고 우리가 1.3%를 쓰고 있으니까 적게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나 특히 돌봄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8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보면 OECD 평균과 거의 같은 수준의 돈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돌봄도 돈을 적게 써서 우리가 지금 같은 돌봄 실패를 이야기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국민들이 국가가 쓰는 만큼, 우리 사회가 쓰는 만큼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균적으로 건강 수준은 높지만 소득 계층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게 좁혀지지 않고 있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의료비나 돌봄의 비용을 적게 쓰는 나라가 아니고, 현재 같은 빠른 증가율을 유지하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나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은 유지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거나 또는 의료 전달 체계를 고치거나 하는 등의 개혁은 굉장히 미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가치 기반 의료 체계와 오늘 뭐 환자 중심 사업단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기술을 조금 더 확장해서 뭐 의료 시스템 내에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치라고 하는 게 단지 평균의 향상이 아니고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 전체의 중요한 목표는 지역 간 건강의 불평등의 해소, 그다음에 두 번째에 말씀드릴 돌봄의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게 좋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건강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현재 우리의 상황은 도시의 대부분에 좋은 의료 자원이 모여 있고 지방이나 시골에는 좋은 병원이 없어서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건강 수준의 향상에 불평등을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전체 의료 시스템의 개선이 있어야 되고 의료 취약지에서는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종합병원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전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55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입원 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구해보면 큰 종합병원이 없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막대 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막대의 지역이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골에 환자가 없는데 병원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를 55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진료권의 유형을 분류하면 이제 큰 종합병원이 없는 공급지 취약형, 2차 병원이 있는 지역, 3차 병원이 있는 지역, 3차, 2차가 모두 있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 막대의 크기는 그 지역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 2, 3차가 모두 존재하는 지역이나 큰 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인구당 병상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의 공급이 수요에 비례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미 의료 취약지에도 대도시에 못지않은 병상수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자체 충족적으로 이루어지느냐를 비교해 보면 자체 충족형의 경우에는 70% 수준의 자체 충족률을 보이는 반면에 큰 병원이 없는 취약지에서는 30% 수준의 자체 충족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수요의 문제가 아니고 공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대진료권에서도 존재하고요. 광주, 청주, 포항, 춘천, 안동 대진료권은 전국 평균 대비 인구당 3차 병원 병상수가 적거나 아예 없어서 이런 지역은 3차 병원에 가야 될 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비가 평균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차급 병상 역시 병상의 공급과 사망률이 반비례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와 재정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뭐 공공병원을 늘리자고 하면 병상이 이미 많은 지역에 공공병원을 뭐하러 늘리냐?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역당 병상수를 기준으로 해서 민간병원이 충분히 있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민간병원을 공익적 역할을 하는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병원을 늘리자. 일단은 국립대병원의 교수가 지역에 있는 2차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상개수 제도를 도입하자. 장기적으로는 의료인력, 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서 일할 의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하자. 중앙의 공공의료와 관련된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중앙에 있는 4개의 국립병원을 하나로 묶어서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하고 여기에 대학과 간호대학을 붙여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료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 국가중앙의료원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전달 체계와 지역 의료 체계는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지역 단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환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해서 상생의 의료 체계, 의료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생태계가
기존의 행위별수까지와 같은 의료 서비스의 양은 많지만 질이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 체계에서 양은 줄이고 가치를 높이는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자. 이에 대한 보상,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으로 한 2조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22년 말에 한시법으로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 돈을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포괄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의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이제 돌봄 얘기는 자세히는 못 드리고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6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57%, 숫자로는 거의 한 4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가 부족해서 시설로 간다라는 거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돈을 적게 쓰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낭비되느냐라고 하면 노인 돌봄에 필요한 예를 들면 입원, 재가, 간호와 재활, 방문 진료, 주거 이동 식사 여가와 같은 생활 지원 서비스가 사람이 사는데 다 필요한 서비스인데 장기 요양 등급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비스를 받고 장기 요양 등급 외를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비스를 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어느 쪽도 완벽하게 제공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시설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부가 하고 있는 소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 노인 돌봄 재가 외자를 대상으로 등급 외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 이게 재정의 측면에서나 대상자의 측면에서나 1인당 급여비의 측면에서나 굉장히 미미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결국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지 않는 돌봄 체계의 개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체계를 요 서비스를 대부분의 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에서 커버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이것을 건강보험과 노인 돌봄 사업의 생활지원 서비스와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뒤에는 그렇게 말씀드린 이제 부분에 있어서 대상의 확대, 재정의 이전,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돌봄 서비스의 체계, 제공 체계,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시군구 단위의 총액 재정으로 전환해서 장기요양보험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노인 돌봄을 위해서 돈을 얼마를 쓸 것인지를 총액을 정해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인 주치의, 방문 간호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요양병원의 간병비의 급여화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나 가정 호스피스의 강화와 같은 제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보다 완결적인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호사 인력이나 요양보호사 인력의 공급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1년에 한 2만 명 정도의 그 간호사가 신규 배출되는데 그중에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로 부분에 순중되는 간호사가 의 숫자는 한 7,800명 정도에 불과해서 요 인력으로는 지금 간호간병이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나 지역사회에서의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력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인력을 좀 간호사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